이번에는 해외 법률 분석으로 EU와 잉글랜드의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U는 EU에서 그 농장동물 복지에 관련해서는 1973년 영국의 가입으로 74년부터 농장동물의 복지에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8년에는 기본적으로 농장동물에 있어서 즉 척추동물인 농장동물이죠. 여기에 있어서 스태프 즉 직원이라던가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동물들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기구라던가 물과 음식 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디렉티브가 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디렉티브 2008-119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채택해서 통합했는데요. 여긴 특히 파이트빌 밋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좁은 것을 가둬놓고 일부러 빈혈을 만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어떤 그 디렉티브가 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돼지에 관련된 건데요. 2013년부터는 돼지는 반드시 그룹 사육해야 되고 특별한 시기 딱 일주일 정도만 스토어에 있도록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인리치먼트라고 있죠. 돼지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뭐지 톱밥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 자르기, 치아 자르기, 거세 등에 마취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년부터 유럽연합 전체는 암탉을 케이지에 키우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자체는 좁은 곳에 가둔 케이지는 아니고 약간의 인리치먼트를 한 어떤 그 사육 방식 혹은 프리 레인지한 것, 이 두 가지 정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키웠는지에 따른 계란 표시제가 0에서부터 3까지 좀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6개는 그 6개의 사육 그 제한이 조금 넓어진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요. 유럽연합에 관련된 법률을 보시면 디렉티브와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디렉티브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 가능하지만 뭐 어떤 모든 회원국들이 자신의 그 나라의 어떤 현황에 맞게끔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레귤레이션은 모든 회원국에서 법률에 의해서 즉시 적용되고 집행 가능한 모범세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국내법을 발행하고 여기에 따른 결과도 유럽연합에서 전부 체크를 하는 이런 약간 특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운송과 도축은 레귤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운송과 도축 과정에서 동물복지에 관련한 것을 지켜야 되고 정기적으로 감사도 합니다. 여기서는 8시간 이상의 수송은 허가증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기 시스템이라던가 물 공급 장치 그 다음에 위성항법 시스템 의무화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송할 수 없는 동물은 수송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더 이상 걸을 수 없거나 이런 동물들을 수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장에서 안락사 해주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돼지와 말의 경우 24시간 이상 운송은 정차하고 먹이와 물 공급, 소화양, 염소양은 14시간 이상 여행 불가하고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수송 차량에서의 그 소를 제가 유럽과 우리나라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수송 차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송하는 전후에 대한 어떤 관리나 지침 같은 게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돼지도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거거든요. 체중 근사치에 따라서 돼지 트럭에서의 소요 면적이 있는데 여기도 유럽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다는 거죠. 역시 닭의 경우에도 소요 면적들이 실제로 유럽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운송 전후라던가 아니면 운송 트럭 내에서 환기 시스템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한 것. 그러니까 닭이나 돼지나 소든 농장동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면적도 중요하지만 면적 외부의 것들에 대한 단속이나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1099 이거는 도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거는 도축장 혹은 긴급 도살 혹은 농장에서의 도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축하기 전에 기절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터닝, 즉 기절 방식을 전부 규정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도축장에서는 SOP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효과적인 기절, 즉 제대로 기절시킬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며 어, 동물 복지 담당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이 기준은 유럽연합으로 수입된 모든 육류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제가 그 가금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DOA라는 것은 도축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동물의 수, 비율, 그 다음에 수송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취급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혹은 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가금의 그 사이즈, 이 뭐랄까, 무리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평균 몸무게, 혹은 스토킹 덴서티, 그러니까 그 가금을 싣고 오는 그 케이지의 어떤 그 밀도,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송하는 시간, 계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수송하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적절한 그 기온에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이것을 관리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이 복지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닭들을 그 기절시킬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전기 수조입니다. 이 전기 수조에서 제가 리스크 팩터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크 팩트는 뭐냐면 일단 그 닭들을 지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쉐클에 걸어서 전기 수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닭은 횡격막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분 이상 매달려 있지 않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닭들의 그 키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기 수조에서 전기가 닭의 뇌를 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입수를 시키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통관 시간이나, 그 다음에 통관하는 전류의 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이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리스크 팩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적 도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두 손으로 두 발을 넣어야 한다, 걸어야 한다입니다. 이게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작업자가 어느 정도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막 한 다리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막 던졌는데 막 떨어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발을 잡아서 두 발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오리나 거위의 경우에는 2분까지 가능하지만 닭의 경우에는 1분 정도만 해야 되고 그 닭의 크기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이 쉐클도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쉐클 라인은 직선이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까 이렇게 되면 이 불안해서 닭들이 막 그 뭐지 날개짓을 해요. 윙 플래핑은 날개짓은 공포 반응이거든요. 옆에 있는 닭이 이걸 하면 이 공포 반응은 전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쉐클을 했는데 떨어진다거나 이건 굉장히 이멀전시한 상황이잖아요. 위급 상황이 되면 이걸 멈출 수 있는 버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쉐클 라인에서 이 닭들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이 갭이 너무나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는 거죠. 15cm 정도가 어느 정도 적절하고요. 이 닭들이 매달려 있을 때 너무 오래 매달려 있으면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
대사물질 같은 것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젖산염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근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질에도 사실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닭을 전기로 그 기절시킬 때 여기 보시면은 프리퀀시와 그 다음에 커런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헤드 올리고 밑에 있는 것은 전기 수조입니다. 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냐면요. 전기 수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헤드 올리는 돼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안 닿고 기절이 안 된 동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빨리 다시 백업을 시켜줘야 돼요. 그 백업을 시켜주는 전기의 어떤 전류량과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전기를 하는 과정에서 핸들링이 많이 쓰여지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의식 있는 조류를 이렇게 행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는 가스를 이용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곳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곳에서는 복지 도축장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거는 농장에서부터 오는 케이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지가 전체적으로 다 가스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핸들링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라인에서 나와서 이제 무의식을 확인합니다. 이건 전기와 가스가 달라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쉐클해서 전기수를 탁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간격이 넓으면 안 되거든요. 1분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전기 수조에 나온 바로 방열 라인으로 툭툭툭 지나가게 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방열 라인을 지나는 사이에 2번 정도 무의식을 확인합니다. 전기 수조에 나왔을 때 확인하고 방열 라인 하고 방열됐을 때 확인을 해요. 뭐냐면 거의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몸이 쭉 뻗어요. 근육이 완전히 이완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해보면 눈이 안 움직이거든요. 이게 눈이 깜빡거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리를 찍찍찍찍 소리가 나는지 혹은 이 뭐지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무의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죠. 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루에 많은 양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편한 방법은 이거 날개랑 그 다음에 이렇게 눈 이런 거 보시면 근육 늘어져 있는 상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치클이 잘 안 걸리잖아요. 두 다리가 정확하게 닿아야 몸의 균형이 전기 수조에 닿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게 최근에 만든 쉐클입니다. 이거는 훨씬 닭이 두 다리가 걸리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큰 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요소가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벌전이라는 건 닭의 몸이 아무래도 거꾸로 되니까 이걸 오래 하면 안 되겠죠. 쉐클링 하는 것 자체가 복지에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쉐클 라인이 너무 굴곡이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쉐클링을 잘못하는 거. 그 다음에 프리스턴스 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닭이 안 들어갔어요. 아직 전기수에 딱 목이 들어가기 전인데 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막 날개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닭이 목에 들어갈 때 전류가 흐르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전기 수조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점검을 해주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일렉트릭 컨택트, 정확하게 머리가 다 돼야 되고 너무 짧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고 백업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백업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거를 그냥 만들어 놓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레귤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을 조사를 하고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걸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켜요. 매년 5,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농장주일 수도 있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송자, 트럭 운송자일 수도 있고, 도축장 운영자일 수도 있고, 수의사일 수도 있고, 과학자, 그 다음에 동물복지단체들이 모두 여기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스탠더드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에는요, 푸드 베테러너리 오피스라는 것이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은 좋은 축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관할 당국을 통해, 즉 유럽위원회에서 만든 규정이 각 나라의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이것을 현실화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13개의 그 오디시라는 거 감사를 시행을 해요. 각 나라마다. 분석을 해서 2015년도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이 감사 방식이 공식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은 곳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곳은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정기적 점검을 안 하는 곳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FBO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감사하고 정기적으로 리포트 발행해서 결과를 유럽연합에 다시 보내주고, 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시에서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것을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FBO에서 각 나라의 SOP를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보이더라. 어떤 경우냐면 차상배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에 계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관할 당국, 즉 행정부서는 장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자는 SOP의 장비의 유지 방법에 대해서 잘 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행정당국도 잘 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규라는 것은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 사이즈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누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잘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가금을 전기로 기절하는 방식을 취하는 곳에서 전류의 패러미터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살아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보고 적절한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계속해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독립적 기구, 이것을 제3의 기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수의사협회라던가 동물보호단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 단체라던가 이런 기구에 의해서 실험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결국에는 과학적 기준을 만들고 견해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4년, 2006년, 12년, 13년, 14년, 15년, 17년 지속적으로 과학적인 연구 보고서를 각 나라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EU에서 애니멀 웰페어 전략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유럽위원회에서 만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각 유럽 그 국가의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줘보자. 이런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베스트 프랙티스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운송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범주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4개로 절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 그 다음 굿과 베스트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림 같은 것을 많이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이것을 다 보고서를 배포를 해줘요.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 다 번역해서 배포를 해줬는데, 그림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소가 계류장에서 나와서 기절하는 곳까지 가는 곳입니다. 지금 계류장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했잖아요. 근데 소는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크라우드 펜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기절하는 도구 가는 데까지는 한 마리씩 들어가야 되니까 한 마리씩 들어갈 때는 이 펜이 만약에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우글거리게 되면은 이 안에서 혼란이 와요. 그래서 소들이 잘 안 움직이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펜에서는 반 이상이 차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계류장인데요. 계류장에서 소들이 물을 잘 먹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건 군집도 있고요.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통로와 나오는 통로, 그 다음에 소들이 편하게 쉬고 앉거나 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중간에 이렇게 물을 그릇을 해놓고 소들이 보면 세 마리 세 마리 전부 다 이 물그릇에 정확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기준을 만든 계류장과 한국의 동물복지도축장에서 만든 기준이라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동물복지도축장도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준은 되게 높아요. 마리당 4.99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유럽연합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단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시간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3시간이 넘었냐 3시간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이 넘어가면 소가 쉬고 싶기 때문에 면적을 넓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리당 얼마라기보다는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 서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계류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3시간, 4시간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넓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 기절 도구에 대한 캡티브 볼트 사용입니다. 이거 역시 소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뇌를 파괴하는데 뇌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뿔 날린 애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이냐 작은 소냐 암소냐 숫소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우리 왜 보통 총을 보면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구경이에요. 22구경 22구경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볼트의 직경 그 다음에 깊이 이런 것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종류별로 다른 거예요. 한 가지를 쓰면 예를 들어 굉장히 큰 소라던가 아니면 뿔이 달려 있다거나 혹은 머리가 큰 소들은 두개골도 굉장히 두꺼울 거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기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포지셔닝이라는 건 어디를 정확하게 쏘느냐라는 것인데 상상의 그 교차선을 만들어서 90도 각도로 쏘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소들이 많은 공포 반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절 공간에 들어가서 막 목을 돌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과정도 사실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한 샷이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소들이 이 머리가 되게 달라가지고 크기가 달라서 이걸 조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절 작업 한 사람이 정확한 샷을 하기 위해서는 핸들링부터가 사실은 잘 돼야 하는 거죠. 이래야 포지셔닝이 잘 되니까요. 이거는 무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몸이 축 늘어지고 그 다음에 각막 반응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 의식적인 호흡 없는지는 여기 가슴 부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 부위 약간 대보면은 헐떡거리는지 숨 보이고요. 이걸 통해서 무의식을 확인하는 것을 방열 과정까지 해야 된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둥근 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돼지는 소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뭐 단계별 이렇게 부르는 경우, 단계별 디자인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옆에 서서 이 사람이 깃발로 이렇게 소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한 마리씩 이동할 수 있도록 여기가 너무나 꽉 차 있는 경우를 재밍된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꽉 차 버리면은 돼지들이 여기 모여서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도구를 이런 깃발 같은 걸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지금 보시면 요 선을 따라서 이 사람이 여기서 깃발을 흔들거든요. 그러면 돼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계류장의 돼지 계류 면적입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 보면 12시간이 넘어갔느냐 12시간이
알은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숫돼지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도 많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별 펜에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돼지가 기절도구로 갈 때 대부분의 많은 돼지들을 기절시키는 경우에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이걸 타면은 돼지의 기절이 탁 닿는 곳까지 가거든요. 근데 요 앞에서 돼지들이 되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봉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안 쓰게 하려면 여기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에 탁 타면은 밑에가 절벽처럼 보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first floor이라는 거는 바닥은 아닌데 바닥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전기 패러미터는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그 프리퀀시 이를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요거는 그 헤드 올리를 하나만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거는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5A,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 통전, 뇌부위 또는 뇌와 가슴 부위라고만 되어 있어요. 너무 조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뇌 부위를만을 해야 될 때는 사실 백업용이고, 뇌와 가슴, 즉 심장과 뇌를 관통시키는 것이 많은 돼지를 도살하는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헤드 올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헤드 올리도 큰 돼지냐 작은 돼지냐에 따라서 볼티지와 암페어와 프리퀀시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돼지의 무의식 확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근육이 쫙 늘어지는가, 그 다음에 코 대보시면 아시고 눈 깜빡거리는 거 대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양인데요. 이거는 양은 염소와 같이 분류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염소의 도축 공정이 없다는 것인데, 이거 가져와서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염소 도축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헤드 올리용으로 사용하는 요 도구를 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양을 따로 도축하는 곳은 없지만 여기 뇌를 관통하는 두 곳에 이렇게 전기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볼티지와 앰퍼리지와 프리퀀시 이 정도로 해서 2초에서 8초 간격을 하면 기절이 되고 그때 매달아서 방열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냥 외국에서 쓰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져와서 제공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없어서 문제니까. 핸드폰. 자를 수 있나요? 예, 네, 돌아보면 돼요. 죄송합니다. 자, 닭의 기준, EU 기준과 한국동물복지 기준을 보시면 이거는 모듈이나 크레이츠라는 거는 닭을 담는 상자를 의미해요. 닭을 담는 상자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기준과 유럽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기준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다른 요소가 많은 거죠. 자, 전기로 기절을 시키는 경우에 우리나라는 전부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도 보면 스몰한 것이냐 라지한 것 2.5kg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2kg까지 키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4주 안에 전부 도축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5주까지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볼티즈는 이 정도이고 전류는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 듀레이션은 7초 간격 정도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헤드 올리예요. 헤드 올리를 사용하는 거는 무조건 다 백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많이 이렇게 소개를 여기저기 시켜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나 가스나 어쨌든 얘가 아직까지 의식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방열하면 안 되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콘 같은데 보정을 시켜서 여기를 이제 그 백업용 헤드올리 전기를 쓰거나 백업용 캡티브 볼트를 씁니다. 요게 이제 그 전기가 통하는 곳이에요. 닭을 목을 이렇게 잡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두 가지 방법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고 이미 팔리고 있는 거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헤드올리와 그 다음에 그 전기 수조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 수조 방법에서 이거는 잉글랜드에만 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전기 수조로 들어갈 때 가장 큰 문제는 거꾸로 매달렸을 때 너무 깜짝 놀라서 막 플래핑하는 그 막 발광치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만 뭐라 그러죠? 뭘 세워놨어요. 이게 엔트리 앰프라고 램프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요게 한 번 걸쳐서 가면 플래핑이 약간 덜해지는 거죠. 요거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 잉글랜드에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잉글랜드는 농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스펙션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권한이 되어 있고 애니멀 앤 플랜트 헬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인스펙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나 일반인이나 혹은 동물복지단체나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러면 관련 기관 내에서 24시간 내에 조사해야 되고 3년간 기록 제출 의무가 있었고 검사관은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농장 방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복지 농장이 아니라 모든 농장에 전부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을 뭘 하냐면 여러 가지 웰페어에 관련된 거 혹은 뭐 마케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종별로 다 있고 질병에 관련된 인스펙션도 가이던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인스펙션도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 대한 인스펙션도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환경에 문제 어디가 생기면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거죠. 이거는 동물에 관련된 모든 기관을 인스펙션 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곳 혹은 뭐 이렇게 중간 상인들, 이 중간에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 중간 상인들 이런 사람들도 동물들을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젖속 농장의 위생 인스펙션, 그 다음에 산란계 농장의 인스펙션, 그 다음에 그 로컬 뭐라 그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들을 볼 때 어떤 인스펙션에 근거해서 보는지, 그 다음에 도축하는 곳에서의 인스펙션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학적 메디슨에 관련된 것도 관련 규정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의 운송 도축 관련 레귤레이션입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스 아일랜드 전부 4개가 있고요. 내용은 거의 상이 비슷해요. 그리고 트랜스포트는 두 개 있습니다. 둘 다 레귤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잉글랜드 법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SOP가 있어야 되고 장비 설계자의 권고사항이 있어야 되고 장비를 만든 사람, 이걸 만든 사람한테 샀을 거 아니에요. 이것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하는 내용들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 계류장에서 일하는 사람, 조류를 행위하는 사람, 기절시키는 사람, 피팅하는 사람, 쉐클링하는 사람, 방혈하는 사람, 보정하는 사람, 계류장에서 동물 다루는 사람 전부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에서의 법의 기본적인 것은 전부 라이센스를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라이센스를 따냐? 각 지역에 있는 뭐 농업대학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런 거 강좌를 해요. 강좌를 하고 그걸 듣고 수료증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자는 보정과 기절 장비 점검해야 되고, 여기 점검 기록 1년간 보관해야 되고, 가스 챔버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는 워닝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스 챔버도 그러니까 밖에서 가스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숫자로 나와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어쨌든 워닝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가스가 잘못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사람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지 그 기록을 1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 전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그 패러미터 전압 그 다음에 프리퀀시까지 모두 다 워닝 시스템 있어야 되고, 1년간 기록 유지해야 되고, 모니터링 시스템 있어야 되고, 동물복지 감시관을 뽑아야 합니다. 자격증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닭의 경우에 탈구라고 하죠. 목을 꺾는 거. 그 다음에 퍼커시브 블로는 그 새끼 돼지에서 많이 씁니다. 농장에서 쓰는 거예요. 농장에서 더 이상 뭐랄까 키울 수 없는 새끼 돼지들, 이런 돼지들을 망치로 때리는 경우 있어요. 망치로 뇌를 파괴하는 그런 방법인데, 물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닙니다. 보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뒷다리 잡고 이렇게 잡으면 뇌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기준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70마리 이상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5kg 이상 되는 동물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도축장에서 써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백업이에요. 백업용으로만 어쩔 수 없는 방식에서 이멀전시한 상황에서 쓴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방법은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열은 경동맥, 두방향 혹은 그쪽에서 나오는 혈관 모두를 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 법률은 기본적으로 육류를 붉은 고기, 흰 육류로 나눕니다. 붉은 고기의 경우에도 백업 장치 있어야 되고, 백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아무리 자동화 시스템이 돼도 옆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non penetrable 펩티드 볼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쓰고 있으니까 뭐 10km 이하의 토끼 염소는 가능하다. 자, 계류장에서 굳은 날씨를 피할 수 있는 실내가 좋겠죠. 실내가 아니더라도 눈과 비바람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급수시설 있어야 되고요. 가금의 경우도 이거는 그 유럽 연합에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행잉은 거는 거죠. 1분 이상 허용 불가능하고, 브레스트 컴포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전기수 들어갈 때 살짝 그 넘어가는 그 장비를 브레스트 컴포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느냐? 누가 이 EU에서 만든 레귤레이션을 영국에서 쓰느냐? 각국의 행정당국은 굿 프랙티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럽연합에서 만들었으니까 각국에서 이거 가지고 좋은 거 만들어. 트레이닝 방법 니네가 다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데프라, 즉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 뭐 이런 곳에서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기관, 이런 동물복지 혹은 수의학 관련된 단체 이런 곳에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에 따른 가이던스가 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라이센싱을 어떻게 만드느냐, 받느냐, 그 다음 인스펙션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 페널티는 뭘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도축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다 쓴 동물들 뭐라고 하죠? 폐마라고 하죠. 이런 말들을 도축하는 도축장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곳에서도 역시 적용이 되는 거고, 혹은 농장이라던가 작은 도축장, 여기서도 가이드라인은 또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자, 검사의 시작과 권한은 라이센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스펙션을 할 때는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페널티를 뭘 주냐,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도축장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FSA에서 공식 수의사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있는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공무원이냐면 동물 및 식물 보건국 이런 곳에 일하고 있는 지역 공무원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검사에 대한 결과는 통지가 되는데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기관이 검사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위법 사항이 생기다고 의심이 있거나 효과적인 검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위급 상황일 때 통보하지 않고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오라고 할 수 있어요. 문답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 건물, 컨테이너, 차량 검사합니다. 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녹음, 사진 찍을 수 있고 컴퓨터 장비를 포함한 장비 사용하고 서류를 읽고 복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위반이냐? 자격증 없을 때, 그 다음에 도축의 요건이나 도축장 요건이 맞지 않을 때, 혹은 이외에서 규정한 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이거 시행하세요 라고 통보했는데 통보한 대로 준수하지 않을 때, 고의로 검사를 방해할 때, 검사관에게 거짓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돕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 개인이었을 경우 혹은 법인이나 회사 이런 기관이 기소될 경우도 있겠죠. 모든 게 범죄에 연루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일탈행위일 수도 있지만 이 기관에서 이 어떤 관용을 해주는 거죠. 이걸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 모든 이런 경우에도 회사나 기관이나 법인도 기소 가능합니다. 이래서 판결에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은 무제한이고 징역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자,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는 이 증명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이 증명서를, 그러니까 영국에서 증명서를 따서 다른 곳에서 쓸 수 없지만 영국 내에서 이제 따로 만들고는 있습니다. 자, 이 FSA 승인 도축장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작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자격증명서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것은 꼭 FSA에 통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레드 밑과 화이트 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화이트 밑을 볼게요. 내릴 때,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평가.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도축을 먼저 해야 되는 동물을 골라내야 돼요. 우선 도축. 거의 죽어가는 동물들은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류장. 그 다음에 동물들을 핸들링하는 룰입니다. 막 그 케이지를 던지거나 뭐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절 공간까지 옮기는 과정에서도 학대가 발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을 보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 쉐클링하는 라인. 그 다음에 가스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섞는지. 여러 가지 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산소와 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아르곤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믹스처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백업용으로 헤드올리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스 사용, 이건 압축 그 공기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낯선 거라서 뭐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캡티브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방열하는 방법, 그 다음 이머전시한 방법에서 뭘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CCTV의 의무 설치 규정은 잉글랜드만 있어요. 다른 곳에는 아직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도 CCTV를 설치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CCTV를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TV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CCTV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감시관의 역할들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SOP에 따라서 동물을 확인한 후에 복지 조건에 맞지 않은 동물들을 가려내서 우선 도축을 시켜주거나 장비와 시설을 봐주거나 즉시 독살에 불가능한 동물들을 계류장에 머물게 하는데 이때 동물들에게 12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게 불가능해요. 어쨌든 영국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동물 관찰하고 배설물이 혹시 위로 떨어지지 않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냐면 케이지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환기 시스템 되게 중요해요. 어,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야생동물 들어오지 않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조도, 너무 높은 조도면 새들 조류의 경우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우리나라는 많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시스템이 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기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절전 보정을 할 때 사이즈를 봐야 하고요. 이런 자료들을 1년간 보관해야 되고 FSA에서 이것들을 요구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하는지,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보는지, 100마리 보는지, 200마리 보는지, 가스 노출 방식은 오리와 거위는 요새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아직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진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방열했을 때 양쪽 목동물 절단되고 완전히 출혈이 되는지 방열 단계에 서서 이제 봅니다. 완전히 무의식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긴급 도사할 때만 사용하게 되는 백업 방식이 있고요. 1인당 하루 70마리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계적 경출 탈골도 5kg까지만 가능하고요. 자, 레드밋도 비슷합니다. 내렸을 때, 그 다음에 도착한 동물 관찰하는 거, 우선 노축, 움직이는 때, 이동시킬 때, 그 다음에 계류장, 그 다음에 묶어 놓는다거나 했을 때 CCTV 관련한 거는 똑같습니다. 자, 하차로 되도록 평평해야 되고 이렇게 덥거나 습한 날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격리팬 있어야 되고 식수 제공 다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12시간 이상 넘으면 밥을 줘야 되고 자, 이동시킬 때 조심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고 전기봉 사용은 성체소 혹은 성체돼지가 움직이지 않을 때 뒷다리 근육의 1초 이상만 사용해야 합니다. 각 펜마다 동물이 도착한 시간 날짜를 표시를 해야 계류장에 얼마 정도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동물의 통증 반응, 공포 반응 이런 것들은 동물복지 감시관들이 보고 관찰을 하고 문제 원인들을 파악해서 잘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자, 위반사항 식별 방법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 도축장에 있는 수의사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파견한 FSA 팀을 말합니다. 중대한 위반, 그 외 위반, 심각한 위반 등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거는 벌금이 굉장히 많겠죠. 뭐가 덜 심각한지,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종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심각한 위반, 즉 학대를 했거나 이랬을 때는 지방당국에 이를 즉각 알리고 여기 와서 해명을 해야 돼요. 이래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이제 지방당국이 자료를 받아 증거를 모읍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있으면 CCTV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이 되고 이걸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즉각 안락사를 합니다. 사진과 동영상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게 왜 다리가 부러졌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각 지방 당국에는 및 하이진 인스펙터들이 있습니다. 동물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 도축장과 이런 곳에 그 수의사가 없을 때 이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와 각 행정 당국에서 임명한 공무원들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운송 관련 이유 과정을 보면 그 2005년도부터 적용이 된 거고 영국엔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FSA에서 보고서를 분석한 게 있어요. FSA에서는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농장, 운송장, 도축장 위반 사항에 대해 매년 이를 공개합니다. 물론 미국처럼 막 다 모두 회사 이름을 나누지는 않고 그냥 ABC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보고서의 결과를 한번 보면은 자,
6개 도계장의 68% 이상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제3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관, 제3의 기관, 수의사 기관이든 동물보호단체든 어떤 제3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한 번씩 다 모니터링을 보는 거죠. 포유를 위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 가장 많은 경우 레드 트레이터라는 곳이 있고요. 브리티시 리테일 컨소시엄이라는 곳도 있고요. RSPCA의 프리덤 푸드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영국에서도 오디트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기서의 위반사항을 보면 이 아까 그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이 관리 시스템은 푸드 비즈니스 오너에게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해서 질병, 동물복지, 위생, 환경, 해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에서는 질병, 축산물 위생, 해썹 이런 것만 보고 있지만 동물복지 역시 오디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디트는 스코링을 통합니다. 스코링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물복지법의 준수, 식품위생 시스템 준수를 평가해요. 좋은 것, 나쁜 것, 위반사항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 주요한 비준수 사항이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발생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위반사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반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주 위반하는 곳은 자주 가고요. 잘하는 곳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끝났네요.